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109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와 우선 변제권, 임대차 기간의 보장,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과 임차권 등기 제도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라는 것은 이 3가지 임대차 계약,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인도, 점유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 3가지를 갖춰야 임대차,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한 내용,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제도, 대항력, 임차권 등기 이러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앞의 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데 전반적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앞의 시간에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말씀 못 드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때 주거용 건물은 미등기거나 무허가 건물이어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미등기, 무허가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이 경매가 나왔는데 빌딩 옥상에 옥탑이 있습니다. 옥탑은 미등기죠. 그리고 무허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합물이 되어서 빌딩과 같이 경매 대상이 되었다. 그 옥탑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자, 대항력이 있다면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임대차. 자, 임대차는 물론 주거용 건물이든 토지든 토지 임대차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주택임대차를 공부하니까 주택의 임대차라는 것은 건물을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거죠. 물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로서 임차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 계약이라는 행위가 있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유상이 되겠죠.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건물의 일부분을 내가 이용하기로 하고 자, 월 얼마를 지급한다 또는 보증금 얼마를 맡긴다. 이런 계약을 하죠. 계약이 있어야 당연히 임대차가 성립합니다. 자, 두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이 법을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주민등록으로 전입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의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으로서의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만약 임차인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전입을 할 상황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겠죠.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민법에 의한 거죠. 또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주민등록을 빼도 되겠죠. 자, 어쨌든 그것은 예외에 속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반드시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어야 보호를 받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자, 세 번째,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인도라고도 표현하는데 계약을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자, 그 주거 공간을 물려받아서 거기서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점유라는 것은 사실적 지배. 판례에서는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타인이 지배하는 것을 배제하는 가능성, 뭐 이런 정도로 인도 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점유 형태는 직접 본인이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간접 점유도 있고 점유 보조자에 대한 점유도 있는데, 어쨌든 일상적으로 우리가 점유라는 것은 거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자,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고 임차인이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짐을 두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혹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점유는 계속하는 걸로 보죠. 자, 어쨌든 임차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매에 나온 물건의 주택에 점유자가 있다, 임차인이 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죠. 자, 그것이 왜 중요하냐? 임차인 중에 위장임차인이 많습니다. 자, 위장임차인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조건을 결한 거죠. 못 이룬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안 했다. 친인척 간에는 계약을 안 하고 같이 얹혀서 살죠. 동거하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경매가 나오게 되면 위장임차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약 행위가 없었죠. 그래서 위장임차인을 잡을 때 계약을 많이 따집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소급해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소급한 거고, 만약 소급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것은 계약이 아니죠. 자, 그리고 실제 그 계약대로 돈이 오갔느냐. 자, 법원에서는 그것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위장임차인이 돈을 주고 간 것을 입증을 못하죠. 그래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거죠. 자, 전입하고 점유한 것. 자, 이것은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입의 경우는 경매에 나온 물건의 주민등록은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만, 자, 이 세 개 중에 전입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점유한다는 것은 추정할 수밖에 없죠. 일일이 누가 사는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약은 정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약이 없었다 또는 점유하지 않았다. 자, 이러한 내용이 만약에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임차인이 아니라 위장임차인이다 이거죠. 또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차인인데 어떻게 하다보다 예를 들어서 법으로 무지해서 이러한 것을 갖추지 못해서 보호를 못 받을 때는 낙찰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자, 만약에 그 사람이 제대로 이 세 가지를 갖췄다면 일부든 전부든 배당을 받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법의 보호를 못 받게 돼서 낙찰자인 우리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임차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 이 세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 자, 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뭐를 배워야 될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대항력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자,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지 못할 때 낙찰자인 여러분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대항력 그 자체보다 여러분이 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한 것은 소액임차인 제도입니다. 자, 이 소액임차인 제도는 최우선 변제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 이 제도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이 늦게 전입했더라도 일정 조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일 경우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더라도 전입만 되어 있다면
1600이라는 최우선 변제를 한다는, 자,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소액임차인 제도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우선변제권입니다. 자, 이것은 확정이라는 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제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종전의 민법에서는 이런 확정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채권으로서 법적으로 보호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고 확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을 종전 채권에서 건저당과 같은 물건으로 격상시킨 것이 바로 이 확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물건이 되었죠. 자, 임차인은 확정을 받아두지 않으면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소액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확정과 관계없습니다만, 자, 4천만 원이 넘는 임차인은 반드시 확정을 받아둬야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우선변제권은 다음 강의 시간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한 것은 임차권 등기란 게 있죠. 자,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초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빼야 되는데, 자, 주민등록을 빼버리면 이 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상에 임대차의 내용이 기록된 다음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 그 보호가 계속되는 제도, 그것이 임차권 등기 제도입니다. 역시 아주 중요하죠. 자, 그 외에 임차인이 일정 기간 주거를 보호받는, 기간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매하고 큰 관계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항력 소액 임차인 제도, 확정에 의한 우선 변제권 제도, 그리고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같이 볼까요?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대림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대지권 미등기라는 기록이 있네요. 자, 2006년 11월에 8,800에 감정이 되고, 자, 12월에 7,400 정도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대지권이 미등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죠. 자, 낙찰 이후에 대지권을 갖고 올 수 있는지, 별도로 비용이 드는지, 소송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대지권이 없는지, 자, 이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을 보니까 두 사람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은행 그리고 김씨. 자, 금액이 같습니다. 자, 조그만 빌라에 두 사람의 임차인, 정상적이지 않죠.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2001년 10월 달에 우리은행에서 전세권을 선순위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이 되고 우리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전세권을 은행에 설정했는데 또 누군가가 전입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은행의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자, 은행에서 직원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하고 집을 얻어준 건데 실제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거죠. 자, 제 추정이 맞다면 이 김 씨는 외형상 대항력이 있지만 이 금액이 전세권의 금액과 같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은행을 찾아가서 김 씨가 은행의 직원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계약이 우리은행과 됐다면 임차인 김 씨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개가 하나의 임대차 또는 전세로 사실상 같은 내용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부산시에 역시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64평방미터 정도 토지 대지권, 건물 대지권이 같이 경매 대상이고요. 2006년 12월에 6,800에 감정되고 2007년 3월에 4,1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을 볼까요? 자, 다른 내용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임차인이 좀 특이합니다. 교외에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등기부를 보면 97년 6월에 은행에 저당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지는 않은데 그 보증금이 3,300만 원입니다. 자, 대항력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든 낙찰자의 부담은 아니지만 자, 이 경우 교회가 임차인이 될 수 있느냐? 교회가 임차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을 수가 없죠. 자, 교회는 단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교회, 법인은 임차인은 될 수 있지만 전입을 할 수 없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자, 계약서를 누구하고 썼든 교회가 만약에 계약서를 쓰고 그 직원이 또는 교회 관련한 사람이 전입하고 있다면 자, 여기서는 전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계약서를 차라리 개인으로 처음부터 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경기도 용인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많은 빌라가 경매 대상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58평방미터. 자, 이것이 2007년에 7천에 감정이 되었었고, 자,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했었는데, 자, 7,800에 낙찰받았나요? 감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받고 포기했는데, 재경매에서 역시 앞에 낙찰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저 역시 이 물건을 답사를 했었는데요. 자, 주변이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그림이 사진만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원래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는 용인 시내에 있어서 용인 시내는 재개발과 그리고 경전철의 호재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이 두 개의 호재와 다 영향이 있는 자, 그런 지역에서 높게 낙찰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을 보면 자, 토지 별도 등기는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봅니다만 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임차인 김씨 2003년 전입 확정일이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2003년 12월 감유가 말소 기준이니까 자, 이 건 같은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을 받지 않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그 아래쪽에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임차인 김씨가 계약금 5천만 원에 매수했다는 기록. 자, 저것이 뭐를 뜻하나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자, 임차인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자, 보증금 계약금 5천만 원 매수. 자, 이게 뭐를 뜻하느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김 씨는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수분양자라 그러죠. 분양을 받았다. 자, 분양을 받은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죠. 물론 분양을 받으려고 하다가 임대차를 돌리는 경우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지만 분양을 받기로 하고 5천만 원을 건넸는데 집주인이 제대로 소유권 이전해주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눌러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아깝지만 아쉽지만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동네 주민들로부터 들었었고 또 여기 경매를 신청한 신협이죠. 용인 신협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낙찰받고 5천을 손해본 사람을 내보낸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니까 높은 금액으로 쓸 수 없는, 자, 그래서 저는 금액을 낮춰서 결국 떨어졌는데, 자, 어쨌든 이 김 씨는 주인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권리에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죠. 자,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구로동의 구로구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60평방미터고요. 자, 2007년 4월에 1억 5천에 감정되고, 자, 2007년 7월에 1억 1,600, 비교적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서울의 남부순환도로에, 자, 서울의 남부순환도로에 대로에 접한 아파트입니다.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자, 2층이고요. 자, 그래서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문제는 역시 점유자입니다. 자, 점유자 박 씨가 98년에 전입했는데 말소 기준보다 2001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대항력이 있죠. 자, 확정은 받지 않았고 그 보증금을 4천만 원을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1,600을 배당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배당 종길 후에 배당이 신청했다. 자, 결국 배당이 전혀 안 나가죠. 자, 그렇다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전액 인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원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점유자 박 씨, 여기 기록이 나오죠. 소유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등을 못 받아서 여기 눌러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기록을 보면 채권은행에 임차인이 아니라는 자필각서를 제출했다. 무상임대차 각서죠. 무상임차인 각서.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다 문제가 되죠. 자, 박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채권 채무 관계로 눌러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이 나갈 때 무상임차인 각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자, 이 박 씨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전혀 없는 거죠.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경기도 시흥시의 상하그린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90평방미터가 되고요. 60평방미터. 자, 2005년에 7,500에 감정되고 2005년 9월에 4,5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내용은 이씨 점유하고 있는 이씨에 대한 기록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1년 건저당이 말소 기준인데 그것보다 훨씬 앞서 95년도 12월에 전입했다는 내용. 자, 그런데 확정이나 배당 요구, 보증금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 씨의
점유하는 권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는 소유자의 매형, 그리고 4천만 원 대여를 해주고 여기에 눌러 살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기록이 나오면 자, 이 시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죠. 자, 이것은 들어가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얘기할까요? 자, 경기도 안양시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85평방미터고요. 소유자가 주공아파트 건축조합으로 되어 있네요. 재건축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경매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자, 관리비나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2006년 11월에 2억 8천에 감정이 됐고 신건의 아주 높은 금액 4억 4,500에 낙찰받았는데 불허가 났네요. 자, 불허가 되고 아래쪽에 보면 선순위 전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많은 조사를 하고 입찰을 했던 사건인데 재경매에서 3억 3,500에 낙찰이 됐네요. 저는 3억 정도 섰다는 기억이 납니다. 3억을 안 넘긴 것 같습니다. 의외로 좀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일단 아파트 자체는 그림을 볼까요? 예, 갓 지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자, 좋아 보이죠? 전체 단지가 커 보입니다. 중간에 공원처럼 자, 이렇게 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실제 이 아파트는 131동 101호입니다. 1층이죠. 자, 여기서는 자세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데 이걸 다시 볼까요? 131동의 1층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이 100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131동. 자,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131동인데 이쪽에 산이 있습니다. 산을 마주보고 있는데 1층인데다가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아주 답답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가격에 감안해서 저는 최저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입찰을 했던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시죠. 외형상 김 씨가 대항력 있는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를 보면 2005년 6월에 삼성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감류하고 경매를 했는데 자, 그 이전에 점유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여기는 공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은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자, 앞에도 한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고 자, 임차인도 아니죠. 자, 분양받을 때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다면 소유자가 되죠. 임차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임차인으로서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런데 이렇게 외형상으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진 거죠. 근데 위치가 좋지 않아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많이 낮춘 금액에 입찰을 했었는데 의외로 높게 낙찰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얘기할까요? 마포구 합정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2005년 9월에 1억 3천에 감정이 되고 한번 유찰된 다음에 1억 3천에 낙찰이 된 사건인데 자, 소유자 김씨고 채권자는 유씨로 되어 있네요. 자, 조금 특이한 사건인데 보시죠. 자, 임차인에 대한 기록 없습니다. 임차인 없다고 소유자 아들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주민등록상 채권자인 유씨가 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입 날짜가 등기부상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없다고 했는데 유씨가 있고 그 유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유씨는 어떤 채권에 의해서 어떤 권리에서 경매를 신청했을까요? 등기부를 한번 보죠. 조금 크게 늘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아래쪽에 가압류한 채권자 유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가압류 금액이 1억 4천인데 여기에 가정법원의 가압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004 저단. 자, 결국 이혼 사건이죠. 자, 그러면 모든 게 여러분 의문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혼에 의해서 재산 분할 아니면 이혼과 관련한 청구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타난 전입자 유씨는 임차인이 아닌 원래 채무자의 가족인 거죠. 자,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면 아무 문제 없이 낙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택의 임차인은 계약과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점유를 갖춰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위장임차인은 이 위에 이 세 가지 계약이나 전입, 점유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